그야말로 착각한 거잖아. 실제는 아닌데. 그죠? 이게 황진이와 서경덕 이야기 속에도 보면 그 알다시피 이제 화담 서경덕은 화담이에요, 호가. 화담 서경덕 선생이 벼슬은 안 했지만 조선 통틀어도 최고의 어쨌든 유학자, 그 다음에 도학자. 도학이라는 건 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사상. 이 화담은 이제 허균의 아버지 허엽의 스승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알다시피 또 황진이의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황진이가 평생 유일하게 못 걷던 남자야. 마음만 먹으면 모든 남자가 그 미모 앞에 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 남자만큼은 온갖 유혹을 다 해도 안 넘어왔던, 그래서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인물이기도 하고 송도 삼절이라고 해서 황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인가도 알 수 있는데 송도 삼절, 그 송도라는 거 오늘날의 개성이잖아요. 개성인데 송도에는 삼절이 있다. 자기 스스로 스승한테 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물어보니까 송도에는 박은폭포가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폭포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승님이고 세 번째는 바로 접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이 자존감이 그냥 뿜뿜하는 그런 여자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던 여자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남자, 화담 서경덕이에요. 자, 이 화담 근데 서경덕 선생이 이제 황진이는 기생이 있고 이분은 그 9월살인가가 있어요. 개성에 가면 그 산에서 깊은 산속에 혼자 은거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시조를 한번 들어보면 나름대로 태도가 절묘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 마음이 어리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그 마음이 어리다라는 건 이제 고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다. 훈민정음에도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 백성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할 놈이 하느냐 이렇게 어린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거는 이제 어리석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고어에서는. 그래서 그 시에서도 마음이 어린 훈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 많아. 만중운산이라는 건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거듭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듭. 그러니까 만겹으로 첩첩이 쌓여 있는 그런 의미야. 산이 그만큼 깊다 이런 뜻이지. 네? 일만 만자에다가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가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거듭이라는 의미야. 거듭. 그래서 겹겹이 쌓여 있다 이런 의미거든. 만중운산에 어느 님 우리 만한. 그래서 만겹으로 첩첩이 쌓여 있는 운산, 구름 낀 산, 그런 산에 그 깊은 밤에 누가 오겠는 얘기야. 근데 지는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느라 그러거든요. 그 지는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느라. 지금 이 시와 발상이 같아요. 지는잎,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람, 사실은 이제 서로관계는 바뀌었지. 근데 시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꼭 있거든. 딴 건 다 깨져도 되는데 종장의 첫 3음절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그게 깨지면 시조가 아니야. 그래서 지는잎 부는 바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서로관계가 바뀌었지. 바람이 불어서 입이 졌겠지. 뭐 입 때문에 입이 져갖고 바람 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서로관계는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지는잎 부는 바람에 바람이 불어서 입이 떨어졌어. 이거를 지는잎 부는 바람에 낸드러이 하리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숨어있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요. 황진이가 이제 스승을 만나러 온다고 스승님 제가 내일 올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갔어. 그러면 스승인 서경덕은 어때요? 어쨌든 황진이가 내가 좋아하는 그래도 제자잖아. 물론 뭐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자야. 그 제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밤이 깊어도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어때? 자꾸만 기다리다가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쓸리면은 낙엽 바람 불어서 쓸리는 그 소리가 사르륵 사르륵 하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마치 모처럼 발자국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런 사르륵 사르륵 하는 소리에 밤 늦은 밤이니까 진이 왔냐? 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러니까 아니거든. 바람이 낙엽 쓸리는 소리야.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음이 어리더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내가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내가 어리석구나.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 치는 소리인데 착각하고 내가 진이 왔어? 하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쪽팔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옛날에는 시조라는 게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다 노래예요, 노래. 소리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시조 같은 거를 창으로 한번 듣고 싶으면은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창으로 해. 창으로. 옛날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화담 선생님이 창으로 쫙 뻗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럼 밤이니까 아주 고요하잖아. 깊은 산속이고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소리가 어때? 멀리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에 황진이가 기가 막힌 대꾸를 합니다. 어떤 대꾸를 하냐면 황진이가 이제 오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내 언제 신이 없어? 임을 언제? 속였고 안 돼.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 이제 여기서 신이라는 건 이제 믿음 진짜잖아. 내가 언제 신이 없어서 임을 언제 속였느냐? 만주 그래서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월침이라는 게 침은 이제 깊다라는 얘기거든요. 달도 깊은 삼경. 삼경이 이 고전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삼경이 이제 자시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윤술에 이게 간지 따지듯이 옛날은 시간은 오늘날처럼 24시간이 아니야. 12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신. 그 자신은 밤 11시에서 1시를 의미해요. 새벽 1시. 그 옛날에 제사를 다 자시 지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옛날에는 제사를 다 이 시간에 지냈어요. 자, 그래서 자시랑 상경이랑 똑같아요. 옛날에는 밤을 또 이제 5경으로 나누거든요. 밤만. 그럼 밤은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경, 초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이걸 2시간씩 나누면 3경이 바로 11시 1시가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황진이 얘기 속에서는 월침 3경에 온 뜻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속을 지키려고 어쨌든 이 깊은 밤에 이 3경에 지금 스승을 만나러 어쨌든 오는 거잖아. 신분이 기생이다 보니까 스승님 내가 이제 갈게요 했어도 어때? 손님들이 잡으면 못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손님 다 물리치고 그 늦은 밤에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맨 종장이 또 그래요. 추풍에 지는 입소리야 낸드러이 하리오 이렇게. 그러니까 가을 바람에 지는 입소리야 낸드러이 하리오. 그 얘기 속에는 뭐예요? 난 스승님 속인 적 없어요. 가을 바람이 스승님이 지금 속은 거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참 기가 막힌 대꾸가 사실은 되죠. 뭐 그게 그 상황 속에 실제로 그러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하고 황진이의 이 시를 딱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화담이 했던 지른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행여 긴가는 이제 긴가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보면 행여 그인가 하노라. 그 사람인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착각, 그죠? 그 사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제 바람에 낙엽 찔리는 그 소리를 발자국 소리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너의 목소리에서도 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발자국 소리, 소매기 소리 이런 식으로 봄비 나뭇잎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황진이 시나 이런 게 어떻게 남아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은 원래 이제 양반들은 시들이 많이 정해져요. 그리고 그 황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시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지는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한 작가의 시를 다 외워요. 그 황진이. 황진이 시는 몇 편 안 돼? 7개밖에 안 돼. 5 할 거 아니야. 별거 황진이 씨 구매하는데요, 7개. 아, 구매가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다 정말 진짜 제가 인정하는 작가예요. 황진이. 허난서른하고 황진이는 정말 뛰어난 작가들이에요. 그 발상들이 보통 발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정말 재기 넘치는 여자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그 미모를 좋아하기도 했겠지만은 저라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너의 목소리 이제 좀 이해됐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엄마의 말뚝에다 왜 이 시를 낳는지도 이제 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그 자식을 잃고 나서의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이 화자가 지금 내가 왔구나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엄마도 어떤 날 문득문득 꿈에서 이렇게 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죠? 가슴을 이렇게 쥐어짜고 이런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너의 목소리 속에 잘 녹아 있죠. 그렇게 읽어보면 참 가슴 한번 시집하지. 되게 절제되어 있잖아요. 절제돼서 슬픔이 막 묻어나지는 않는데 이 시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은 정말 참 슬픈 시구나라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내준 정주홍 시인 발열이라는 시가 있어요. 발열. 자, 발열 시. 자, 써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발열. 발열 정지용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러 포도숨이 기어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은 땅에 스며든 더운 기미 등에 서리 나니 훈훈히 이의 몸이 또 달아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주시느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신 교도하고 같이 이해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뭐예요? 별들이 네, 별들이 참벌 나르듯 하여라. 네, 발열. 말 그대로 이제 열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열이 나는 거야. 자, 처마 끝. 처마, 뭐, 옛날엔 다 초가 아니면 이제 기와집이니까, 그죠? 자, 초가 끝에 소린 연기 따라라고 이게 이제 옛날식 표현이다 보니까 따로 돼 있지만 현대식 표현에는 따라겠지 않아? 그죠? 처마 끝에 소린 연기. 이거 제가 오타 아니에요. 시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처마 끝에 소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나가는 것. 자, 포도순이 기어나간다는 걸로 봐서 아마 한 6월, 그죠? 7월 뭐 이럴 때, 요즘 같은 때 아닐까 싶어요. 자, 소리 없이 가물은 땅. 땅은 이제 가물러지, 비도 안 오고. 자, 그게 스며든 더운 기미. 등에 서리 나니.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으면, 옛날엔 다 이제 뭐 바닥이 흙질이잖아. 그러니까 더운 여름날에는 어때? 그 태양 열기를 뿜고 있다가 밤에 되면 이렇게 흙에서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여름에 자다 보면 왜 밑에 바닥에서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여름에 옛날에 이제 침대 생활 안 할 때는 그냥 맨바닥에 자잖아. 우리 태어나자마자 에어컨이었었어요.
아, 뭐 저는 수준이 낮은 동네 살아가지고 발동네. 아 진짜. 아, 근데 한 번 자다가 제가 깬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더워서. 더워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파트들이 이제 시멘트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낮에 열기를 품고 있다가 이제 간직하고 있다 밤 되니까 맞아. 내 예, 품질. 이제 그 식어가면서 열이 뿜어져 나오더라고. 그게 갑자기 난 난방한 줄 알았어.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 음. 그래서 이해가 가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 후문이. 아, 이의 몸이 또 달아오르는구나. 근데 이의 몸이 또 달아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게 곁벌이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애가 뭐예요? 이 아이. 아니. 내 아이. 내가 그 밑에 써놨잖아요. 유리창도. 그러니까 단상에 보면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죽기 전의 모습이야. 이 아이의 몸이 또 달아오른다. 열이 펄펄 끓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가쁜 숨결을 드내시잖아요. 그 사실 굉장히 좀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를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병원 갔을 때 뭔가 그죠? 주사를 놓긴 놨어.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일제 강점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왜 냉장도 제대로 박완수 선생님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 네. 국막염으로 그죠? 그런 것처럼 제대로 이제 뭐 병원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런 머리에다가 이렇게 주사 놓는 게 아마 있었나 봐요.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머리에다가 이제 주사를 어떻게 놨나 봐. 자, 그리고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려. 나는 중얼거리다. 자, 반복하고 있어. 나는 중얼거리다는 말을. 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신교도와 같이. 자, 그럼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잘 핵심일 거예요. 네. 왜 부끄러움도 모르는 다신교도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식이 죽음이 앞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찌할 게 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은 유일신을 보통 믿잖아요. 그래서 뭐 무당을 믿어 이런 미신 취급하고 이상한 놈 취급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다 종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샤머니즘이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무당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만물의 정령이 있다라고 믿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인디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네.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이 좋아요. 정령. 예, 그러면 함부로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잖아요. 네. 예. 자연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거고. 저는요. 네.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 관사사를 때 이렇게 빨래를 놓는데 제가 산이었거든요. 빨래를 이렇게 놓는데 쟤도 이제 영이잖아요. 근데 영이야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어머 할머니 근데 이렇게 목걸이 숙연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무서워갖고 막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아들만 5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손녀로 태어난 거거든요. 큰 아들 아래에서 첫 손녀로. 그러니까 할머니는 결혼하면 너 오래 산다고 그러고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연하게 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러면서 막 참 무서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전화가 아빠를 통해서 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그때 이게 뭐지? 박완서 선생님 책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네. 저 부산이 정말 거기서 거기서. 그 작품에 보면 친척 중에 아주 이제 친했던 사촌 동생이 피난 가서 자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문 열고 쑥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네가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저 그런 게 그러고 나중에 이제 죽었다라는 그죠? 네. 근데 저도 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문학관에 한참 할 때 우리 회원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그냥
선생님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게 이제 꿈인지 생신지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 어쨌든 여기도 보면 있었던 것 그래서 여기 다신교도라는 표현 왜 썼는지 이해 가시죠? 네.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 이거 잠깐만.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그냥 진짜 산신령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온갖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다신교도와도 같이 그러니까 이해가 애자직에 보챈다. 근데 지금 계속 알면 어때? 아빠 너무 아파만 지금 보채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맛.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찬벌 나르듯 하여라. 자, 별들이 왜 찬벌 나르듯? 찬벌이라는 거 그냥 일벌들이에요. 일벌들인데 그 왜 일벌들이 이렇게 찬벌 나르듯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흔들리면서 지금 벌들이 마치 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거든. 근데 별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눈물. 내가 눈이 눈물로 지금 범벅이 돼 있잖아. 그럴 때 하늘의 별을 보면 어때? 물체가 사물이 흔들리면서 보이잖아. 눈물 때문에. 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는 그래서 아들이 죽기 전에 시예요. 자, 그 다음에 유리창을 보면 이 시는 아들이 죽고 나서. 자, 유리창 한번 읽어보세요. 읽읍시오. 유리창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이니요? 네, 그냥 이게 산새처럼 자라있구나. 옛날에는 이런 사이시옷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썼었어요. 그 당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 보면 자, 유리에 차고 싶은 거를 시에 어른거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차고 싶은 것이 이거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원관념은 뭐겠어요? 아마 죽은 아들인 거겠죠. 그래서 죽은 아들.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방 안에서 있다가 창 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갑자기 창에 뭔가 어른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르이니. 자, 여럿다라는 건 그 큰 이제 지금 되게 무력한 상황이잖아. 네. 아들이 죽고 났으니까. 그래서 힘없이 가서 이 유리에 붙어 쓴 거야. 그래서 입김을 흐리운다. 왜? 아마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인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마 이거는 겨울일 것 같아요. 유리창에 성의가 낀 거지. 성의가 꼈어. 그래서 우리가 성의가 꼈을 때 어때? 하면서 입김으로 걔를 녹이잖아요. 지금 성애가 여기서는 아마 아들과 나를 만나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애를 갖다가 녹이기 위해서 내가 옆에 붙어서서 입김을 하하 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입김을 띄우니 길들인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봐요. 여기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이렇게 성애가 껴있다고 가정을 해봐. 내가 하하니까 어때요? 내가 쪼그라들잖아.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다시 또 어때?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또 확장되죠. 수축됐다 팽창됐다 이게 반복이 돼. 그 모습이 마치 어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죠? 보이는 거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 그러니까 지우고 본다라는 말도 반복되는데 반복이라는 건 항상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의미를
강조하고 뭐 운율도 형성하지만 운율 형성보다는 여기서 지금 의미 강조죠. 왜? 그만큼 내가 절실한 거잖아요. 아들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을 계속해서 하하거리면서 지우고 보고 보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 자, 그 다음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히고. 그렇죠. 지금 밤이잖아. 그러면 자, 지금 성애를 갖다가 이렇게 지웠을 때는 밤이 이제 이 흰 것 때문에 뿌옇게 보이다가 성에 싹 사라지면서 밤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느낌이죠. 그랬다가 또다시 성에가 끼면서 밤이 또 밀려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절묘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 범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여기서도 물 먹은 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얼마나 눈이 좋아야 별에 비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예요? 이것도 눈물이죠. 눈물. 그래서 물 먹은 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눈물에 지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별이 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야? 내 아들이 죽어서 별이 되있다는 거. 그래서 그 별을 통해서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산이라. 이제 역설적 표현인데 외로운데 황홀할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외로운데 황홀해? 어쨌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이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외롭지만 황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황홀하다. 자, 고운 폐월간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폐결핵 같은 거는 그런 걸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산새처럼 날아갔다. 이걸 통해서 죽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참 아주 절묘하게 특히 유리창 같은 시는 정말 좋은 시 아니에요? 잘 쓰고. 네, 하나님이 좋은 시네요. 정적 입은 시들이 아주 감각적인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향수 같은 시에도 보면 향수는 그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 때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옛이야기를 지질 때면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갔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정중 상가나 그 문학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천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옥천 가깝잖아. 그러게 한번 가봐. 그것도 실개천 하니까 또 집 앞에 많은 또랑 풀고 있어. 집 앞에 이건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금강을 얘기하는 거야. 금강. 넓은 벌 동쪽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서 동쪽으로 가면 금강, 지금은 대청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 금강이 흐른단 말이야. 근데 이 강이 이런 식으로 막 이게 휘도는 거잖아.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집에서부터 아마 한 10리 좀 넘으면 그 금강가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뭐 우리 어릴 때도 10리 정도는 얼마든지 걸어서 가서 냇가 가서 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정종 시 속에 그 고향의 정경 속에서는 넓은 벌 동쪽 끝에 옛이야기 지질되면서 흘러가는 실기층이 있었어. 그게 또 얼룩배기 향수가 금빛 게으름을 울고 있었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얼룩배기 향수라는 것도 칙소 알죠? 칙소라고 있어요. 우리 토종소야. 토종소인데 검정색이랑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칙소라는 표현을 써. 칙이래 얼룩덜룩하잖아. 지금 강원도 고성 쪽에서 칙소를 전문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칙소가 일반 한우보다도 훨씬 비싸요. 맛이 더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옛이야기 지질된다. 뭐 이연이 보면은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감각적이고 멋진 표현들을 굉장히 잘 썼던 시인이에요. 우리 30년대 현대 시사에서는 너무 중요했던 시인이에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이가 내가 들었다는 나이 들었다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막 그 시나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시 하나밖에 안 읽어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뭐 소설이나 이런 거 읽을 때 문학 작품을 읽으면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조금 이게 너무 동요가 많이 되고 이래서 젊었을 때보다 이게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이 문학을 막 가까이 입을 더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문학을 해야 되면 다는 그 이유로 아 그렇게 힘들어요? 난 감정 그래. 조절해야 되나? 네, 난 오래 가나 보죠? 건강용이죠. 안 그런가요? 오래 간다니까. 오래 가지. 뭐 잊지를 못하겠어. 뭐 읽다가 자꾸 울고. 네. 안 그런가요? 예, 죄송해요. 아니, 너무 개별적인 거구나. 감정이입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럼요. 감정이입을 잘 하는 건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그 사실 이제 눈물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만 있고 가슴 없는 친구. 저는 그런 애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서요. 세계를 파괴하고 세계를 망치는 애들은 머리만 있고 가슴 없는 친구. 남의 아픔, 고통 이런 거 관심 없죠. 나만 잘 되는 그런 애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2030 애들 서울에서 그런 표심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큰일이다. 진짜 교육 문제 많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저쪽 뭐 밑에야 뭐 원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 서울은 정말 오로지 아파트 값 말고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철거를 누락해가지고 언제 내 집이 무너질지 몰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나일 수 있는 거잖아. 난 그 자리 빨리 근데, 타고 나가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아마 아닐 거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안전 불감증 같은 거. 제가 그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충격이 세월호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국가가 뭘 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나왔잖아요. 예, 그게 방치되고 있는 7시간 동안 충분히 아이들 다 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을 안 했잖아. 가만히 있으나. 다 죽였잖아. 국가 왜 있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진짜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가 제 항상 화두였어요. 그런 식의 이유라면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선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항상. 내란을 일으켜도 40% 이상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무서워. 너무.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아마 나라 팔아먹어도 그죠?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나라가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정영진이 같은 놈이 뭐 지가 잘나가지고 그 회사까지 갔어요? 지 할아버지가 친일파 고위 관료 출신이잖아. 그거 덕분에 그냥 지금 잘 나가는 거잖아. 근데 사회적 의무, 책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대기업 회장이라는 놈이 그냥 뭐 멸공이라는 치고. 하지만 짤 없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뭐 뭐라 그래, 애국 지사들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자식들은 잘 살고 이런 거 그럼 지금 젊은 애들 단순한 생각에 그래? 그럼 친일파하고 말지. 그러니까 역사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승부한 거잖아요. 쪽에 우리가 가지지 않고. 그 친일파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친일파 단죄를 우리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을 제가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북한 저는 싫어하는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싫어해요. 근데 북한이 딱 잘한 거 하나 제가 그래도 칭찬해 주는 거 친일파를 단죄했다는 거예요. 단죄하고. 걔네는 친일파 철저하게 단죄했잖아. 근데 우리는 반민특위까지 만들어서 잘 나가다가
이승만이가 뭐 다 뒤엎은 거잖아요. 네. 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와줄 부자들이 필요했고 국내 정세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잖아. 그게 다 친일 관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일 관료들을 다 등용하면서 그런 반민특위를 다 해줘. 짓밟은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승만, 지금 그쪽 당놈들은 어때요? 보면 이박수 클릭. 이박수 얘기도 하고 뭐 이승만이가 나라의 국부다 이런 헛소리하고 그러잖아. 이승만이가 어디 국부야? 우리 그 박완서 선생님이 이분이 평생의 화두가 뭐였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분단이잖아, 분단. 분단이라는 게 개인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분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고발하는. 네. 이념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건데 나무부터 등단작부터 엄마의 말뚝도 그렇고 이분은 많은 작품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아픔의 근원은 분단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애둘러서 돌려서 드러나지 않게 그거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엄마의 말뚝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박완서 선생님이 참 그래 참 용감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대의 어떤 그쭉 살았을 시대를 보면 박정희 시대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 조금 숨통이 트였을 때지만 1960년대 초반에 그 최인훈의 광장들 읽어보셨나요? 광장 그 소설이 발표될 때 그게 이제 그 신동집이라는 시인이 이제 그 어느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있었는데 그 신동집 시인이 출판사에 편집장에 있을 때 이제 문학 청년이었던 최인훈이 광장을 들고 온 거예요. 신동집 이분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발표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발표를 했어요. 그분 어떻게 됐겠어요? 신동집 씨 바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받고 그분 저 고향이 충주인데 결국은 충주 쪽으로 낙향해가지고 나중에 반미치광이가 돼가지고 평생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셨던 거예요. 저희 오빠 대학 친구가 그 오빠가 저도 좋아했는데 여기 어디 진천인가 충청도 어디예요. 네. 선생님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간 거야. 근데 그때 박정희 시대였는데 그 이제 시대의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게 어떻게 아이가 제 부모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게 해갖고 저기 그 중앙정부에 끌려가갖고요. 그래갖고 자살했어요. 그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끌려가서 간첩 네. 그 모임받고 그리고 두드러맞고. 왜냐면 다 취업이고 뭐고 다 나가놓으니까 할 게 없어갖고 보이다를 놓고 다녔어요. 그 세상에. 그래갖고 결혼해서 아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그 현 선생님 때는 이제 좋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오빠가 아이를 저기 그 부모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아이를 깨끗이 씻겨갖고 데리고 나가고 그때 홀토하던 복지회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아들양 저쪽 입양 보내고 하는 거기에 갔다가 놓고 그룹은 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 얘기를 내가 오빠 이야기를 듣고는 간직했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국가폭력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렇게 개인을 그렇게 망치더라고요. 뭐 세월호도 그건 집단 폭력이잖아요. 국가가 집단 폭력인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대한 폭력 같은 거 설사리로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투표 부정 그 뉴스 좀 많이 나오는 선관위원들도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처음 겪는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진짜 조이대 이 새끼가 의도를 갖고 엿먹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또 요즘 뭐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식국성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참 너무 한심한 거야. 아니 뒤집들 저 내란이 일으켰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뭐 참정권 어쩌고 저쩌고 지금 자유 저다 짓밟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때? 지금 떠드는 계엄이 뭔데? 계엄이 일어났으면 지들 지금 이렇게라도 살겠냐고.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나오는 애들은 우리 참 그 험한 시절에 가방 들고 다가도 수시로 그냥 불신검문 당하고 열어봐라 이상한 거 있으면 끌려가서 뒤지게 맞고 이런 시절 있었는데 지들은 이런 거 겪어보지도 않았잖아. 이런 어쨌든 그런 기성세대들의 민주화에 대한 노력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근데 제가 볼 땐 진짜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한테도 다 그 검은 돈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그거야. 그러니까 특히 서울대는 강남 3구 애들이 거의 많이 차지해요. 서울대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밥잔머리 교육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전 강남 쪽에서 이번 뭐 선거에서도 한 70% 가까이 이제 오세훈의 물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도올 김영옥 선생님 그 얘기하네요. 걔네들은 아예 그냥 버려라. 맞아요. 버리고 그냥 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 국민을 평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뭐 어디가 무너져도 내 집만 괜찮은 내 재산만 지킬 수 있으면 괜찮아. 사고가 딱 그런 사고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바탕에는 어쨌든 우리 교육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문학 읽으면서 읽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문학 작품을 읽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면 적어도 저는 올바르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맞아요. 저는 인문학이. 흔히 제가 제 책에도 써놨지만 저의 종교는 문학이에요, 사실. 저는 모든 걸 문학에서 배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저한테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 건 항상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만 제대로 읽으면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값은 하고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읽으셔야 돼요. 그 남한테 공감 능력이 없는 놈들, 그 세월호 그 자식 잃고 부모들 단식 투쟁하는 옆에 가서 폭식 투쟁한다고 피자랑 치킨 잔뜩 시켜먹고 그 옆에 가서 그런 짐승들, 그게 사람 새끼들이에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받고 이 박완수 선생님 작품을 받고 이런 아픔을 이런 작품을 읽고 이해했다면 감히 어디 그런 데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하겠냐는 얘기야. 안 그래? 짐승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고 가야지, 최소한도. 우리 교육이 저는 그래서 그 영어 수학에 매몰되어 있는 이거 정말 저는 못마땅해요. 철학 교육이 없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고3이 되면 다른 수업 안 한대잖아요. 철학 수업 안 하잖아요.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같은 거, 성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도 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영어 수학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실생활에서 무조건 얼마나 써먹어요? 네? 영어 회화 잘하세요, 지금들? 외국 나가면 그냥 유창하게 그냥 외국인들과 이렇게 회화하고 그러시나? 그런 거 안 하잖아. 근데 왜 거기다 미친 듯이 그냥 다 쏟아붓냐는 얘기야. 네? 이런 진짜 필요한 교육 같은 건 안 하고. 한국사 요즘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제대로. 맞아요.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죠? 우리 교육이 지금 현재 그래요. 교육이 저는 제대로 잘 쓰면 애들도 서로 공존하는 거를 배워야 되잖아.
선진국 북유럽 교육을 저는 좀 관심 있어서 잘 보는데요. 그쪽 애들 보면은 걔네는 공존과 협동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경쟁을 가르치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독부자는 아니잖아. 어차피 세상이라는 게 관계 맺음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 나만 잘 살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사는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세계 부호 12명이 전 세계 지금 73억 명 정도 되는 이 인구들의 재산 37억 명 정도의 자산, 하위 계층의 자산을 12명이 다 갖고 있는 얘기야. 이건 뭔가 좀 진짜 왜곡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못 들어가서 아깝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어요. 왜 나는 여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잖아. 이 사람들 거 뺏어간 거잖아, 결국은. 좀 나눠 써야지, 같이. 그잖아요? 이게 진짜 왜곡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거. 저는 위정자들이요. 네. 위정자들이 계속 이 국민들의 이 삶의 방식을 계속 이렇게 같게 해놓는 것 같아요. 아이고. 혼자 쪼개지고 이렇게 뭐 세대 갈등 뭐 그래야지. 이현주가 아주 명연설을 했잖아요. 이현주? 예. 뭐라고 했어요? 그놈의 못된 년이 니밥스쿨에서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 어? 우리가 이기려면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래서 박정희가 전라도 경상도를 분리시키는 예, 거예요. 계속 분리를 시킨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애들니까 점점점 그래서 아이고. 정치인들 그렇고 어쨌든 교육은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이거가 이제 생각 있는 부모들이 뭔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부모들의 힘이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 벌써 많이 좀 잘못됐어요. 지금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이동상공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 무슨 그 애들이 지금 그렇게 이기적으로 지금 예. 나타나게 선거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아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거 가지고. 엄마의 말뚝은 마저 한다면 그냥 뭐 잠깐 쉬어야 돼요. 한 30분 돼요.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이게 엄마의 말뚝 이름 지난번에 거의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엄마의 말뚝 1에서 우리가 이제 주된 내용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마가 이제 서울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긴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쨌든 깨어있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죽음이 이게 무지의 결과다. 이제 이런 인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무지한 환경 속에 안 놓겠다. 그래서 신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를 내리고 현저도 제가 지난번에 조금 잘못 알려드렸어요. 이게 지금 서울 가면은 여기 이제 옛날에 돈이문이 있던 그 자리, 요즘은 이제 독립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 위쪽에 이쪽이 이제 무학재가 있고 무학재. 그다음에 여기 소대문 형문소가 이 앞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데가 이제 이쪽 안산 넘어가면 안산이 있어. 넘어가면 여기 소대문 형문소가 있고 현저동을 저는 이쪽으로 착각했었는데 여기가 현저동이에요. 여기가. 네. 이 동네가 여기 동네 현저동이고 여기는 무학재. 여기가 이제 언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인왕산이야.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가면은 서울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걸어서 이 산을 넘어서 이쪽에 있는 이제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가 어쨌든 현저동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이쪽으로 이제 딸 아들을 공부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일에서 이제 보여준 장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나무 단을 하러 가다가 짊어지고 오다가 짚어서 팔이 이제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돈이 없을 때니까 그거를 이제 고치지 못하잖아. 근데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노파가 산골이 좋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산골 본 적 있어요? 없어? 못 봐요. 정민영지? 왜 그걸 못 봐요? 이거 우리 같은 세대에서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정민영지 진짜? 있어요. 난 봤어. 파란색에 있는 육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아 그래요? 서울 했잖아. 네? 서울에서 살았잖아. 네, 그전 뭐 서울역 같은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거그 뒷방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게 그건 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가시듯이 지나가면서 네. 어머 그런 게 나처럼 호기심이 많으면 다 관심을 겨우 있었어요. 뭐 지금 주사위가 기억나요? 있었겠어요. 검은 색으로. 우리 뭐 곡식이려 했겠지 어린. 근데 딱 봐도 돌인데, 근데 이 산골이 어쨌든 좋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찾아가잖아요. 네. 뭐 그리고 그 바우 선생님 표현들이 아주 이분이 참 능청맞게 또 글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니까 또 마치 도인 비슷한 흉내를 내는 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또 경건한 자세로 또 이렇게 그죠? 그걸 그러니까 그 행위 속에서는 이 아들의 행위 속에서는 어쨌든 그가 어린애가 보기에도 저거 사이비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빠는 어때요? 진심으로 오로지 어머니를 낳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잖아. 그래서 마치 진짜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런 산신령 같은 그런 인물로 그 사이비를 대하잖아요. 그리고 공손하게. 그리고 돈도 제법 많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네 정성을 봐서 잔뜩 이렇게 주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 좋은 걸로 골라서. 그래서 어쨌든 엄마는 자식이 그걸 구해왔으니까 또 그 자식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걸 또 먹은 거잖아. 그 여기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이제 붙었잖아요. 제대로 치료를 안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붙은 건 아니겠지. 그냥 자연으로 붙은 거겠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어쨌든 여기가 붙은 거야. 근데 그 엄마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막 아이들 앞에서 더 괜찮은 듯이 막 심장하고 그러잖아. 그건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걸 보여주려는 엄마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 또 자식의 마음, 그 장면을 잘 이해했으면 엄마의 말도 이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 엄마가 왜 그런 식으로 그게 트라우마가 폭발했는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1번에서 이런 자식을 진짜 잃었다라는. 그 여기 105쪽에 한번 잠깐 보세요. 백오쪽에 보면은 그 이제 여기 엄마는 이미 이제 완전히 늙어서 여기 66으로 나오거든요. 66. 잠깐 98쪽부터 잠깐. 98쪽. 자, 98쪽에 보면은 이제 엄마가 눈 쓰는 걸 도와주러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골절을 당하잖아요. 이게 나이 들어서 골절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엉덩이 골절되니까 네. 붙이지 못해요. 예. 이제.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래. 근육이 다 빠져요. 네. 네, 근육이 다 빠져요.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어쨌든 이 골절이라는 게 치명적입니다. 넘어지지만. 어쨌든 6.25 때 여기 98쪽에 보면 6.25 때 여인 오빠 생각이 났다 이렇게 나오고 친척이나 이웃 간의 효자는 멀리 알려져도 못 받았다. 소년 시절 그의 모습이 선생님이 떠올랐다. 엄마 오빠나 세 식구가 항상 공공할 적 엄마가 바느질 판돈을 졸라 군것질을 일삼다 마침내 구멍가게 유치장을 깨뜨려 엄마에게 큰 손을 입힌 날에 그는 인왕산 성토로 데리고 올라가 눈물로 매질을 했었다. 그때의 매질이 나를 두드려 일으킨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때 그의 눈물이 지금도 나를 울게 했다.
그를 가까이 느낄수록 그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그만큼 컸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엄마의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 어린 시절의 상처 또 오빠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떤 문학적 장치들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오빠의 이야기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럼 뒤에서 아마 이 오빠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올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배경 쪽에 보면은 자,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자, 여기 내가 이제 설득을 하잖아요, 엄마를. 자, 뭐 조금 더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부러진 다리에 쇠붙이를 껴고 튼튼하게 이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뜻밖의 어머니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동안 정기 없이 흐려졌던 눈도 난데없이 꿈꾸는 소녀의 눈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뼈 부러진 데는 산골이 제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기억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아들에 대한 그 기억이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십일 쪽에 보면 여기 이제 110쪽부터 보면 3분의 1쯤 내려오면 중간 위에 가자 하면서 이제 무학제 고개를 넘어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설강산에 혹한까지 겹쳐. 그러니까 눈이 내렸고 그래서 혹한 아주 추웠어요. 길을 험했는데 집에서 비교적 가깝고 12곡의 넘어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화적인 감동을 맛보기 위해선 길이라도 험해야 했다. 참 재밌게 말을 참 맛깔나게 해요 이분이, 그죠? 글들을 보면. 자, 그리고 다음 주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젊은 남자도 우리의 마음으로 식격화시키기 충분했다.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빼빼마르고 멍한 게 영적으로 보였대.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멍한 표정을 그래야지. 그죠? 우리 또 영희님은 딱 됐네. 몸도 마른데다가 그죠? 약간 멍한 표정이면 딱 영적으로. 그걸 좀 해드리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제 그 여섯 번째 줄에 신령님께 주라고 약간 가져온 거 있으면 신령님께 바쳐. 이제 어디 가도 그 사이즈잖아요. 그죠? 밑에 저 보면 여섯 번째, 밑에서 일곱 번째 줄쯤에 보면 그런 오빠의 어린 눈에도 서투른 솜씨니 뻔히 드러나는 소박한 신령님의 영정에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오빠의 이런 미신적인 의식은 그의 떳떳함을 한층 돋보이게 할지언정 조금도 모순돼 보이지 않았다. 정성이 그 극치에 이르면 서로 반대되는 방법까지도 화합하게 하는 것인지 나는 누가 시키지 않을 것만 공손하게 욕하고 오빠가 올리는 의식을 지켜보았다. 하도 오빠가 이제 경건하게 하니까 나도 그죠?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113쪽에 보면 여기도 여덟 번째 줄 오빠의 산골이 어머니를 감동시킨 건 말할 것도 없다. 어머니는 안 다쳤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고 매일매일 모래시계처럼 정확하게 손목의 부기와 아픔을 덜해가다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열흘 만에 완쾌를 선언했다. 아마 열흘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딱 이제 나 다 왔어 이렇게. 엄마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두 줄 보면 걱정 마라. 야, 또 넘어지게 되면 이 손으로 꽉 짚으면 되는 겁니다. 내 오른손목은 이제 예전과 달리 무쇠보다도 더 튼튼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115쪽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 보세요. 그게 보면 80도구에 가해질 대수술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불안 없이 마냥 편안할 수가 있는지 어머니는 산골요법과 수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런 편안함에 도달한 것이다. 어머니에게 아직도 오빠는 종교였다. 이 문장, 그죠? 어머니한테 오빠는 아직도 종교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한 문장이 그냥 다 말해주는 거. 어머니한테 오빠 존경한다. 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자, 밑에도 6번째 줄에 보면 자, 엄마가 오사카드로 푸른 기가 도는 눈이었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죠? 푸른 눈이다라는 거고 이거 어떨 때 우리가 푸른 눈인데요? 놀랬을 때라든지 광기, 네, 광기가 광기가 막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죠? 그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120쪽에 보면은 자, 여러분 이제 엄마가 이게 뭐 술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깨는데 123쪽에 또 얘기 나와요. 엄마 뭐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봉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웃돌이 빤스는 빤스 양말이 안 나오길래 이렇게 펴놔야지. 엄마 집은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중간쯤에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 귀기가 강돌았다. 이런 엄마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24쪽. 자, 그게 밑에 4줄. 맨 밑에 아직도 빨래를 그렇게 했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기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오듯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방어 자세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어 자세가 결국 우린 다 읽었으니까 뒷부분에 뭐로 연결되는 거야 결국? 그쵸. 오빠를 뺏어가려는 군인간들 걔네들이 지금 엄마한테는 오빠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포로 이제 튀어나올 때 됐어. 그러니까 다음 쪽에 보면은 왜 그래 엄마 하니까 엄마가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찔리는 소리로 속삭여요.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앞조사. 그놈이 또 왔어. 지금 그 군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 전시 상황이고 그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뭘로 보이는 거야? 이놈이 탈영병 이런 식으로 배웠겠지. 아니면 군인, 네? 젊은이. 그러니까 이게 내 편인지 적군인지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친 척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을 갖다가 제대로 된 신문을 해서 뭐 처단을 해도 데리고 가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미친놈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군의관들은 아직은 미심쩍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때? 자칫하면 내 아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어때요? 그놈이 또 왔다 이 말에 문 쪽을 엄마가 보잖아. 나는 혹시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봐요. 순간 머리끝이 쭈삣했다. 나도 이 순간에 엄마가 지금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26쪽. 저도 지금 아까 그 장면은 저승사자가 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26쪽 중간 밑에 보면 그놈이 또 왔다. 뭐라고 했냐? 네 오락을 숨겨야지. 이제 이 말에서 이제 나한테는 오죠. 자, 그러면서 엄마 이러지 마세요. 오빠 어디 있다고 숨겨야 했더니 그럼 네 오락을 벌써 잡아갔냐? 이렇게 밑에 4번째 줄에 보면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깜짝 놀라. 다 내가 당하네. 다 내가 당하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호였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봤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그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이 엄마가 이제 늙음하게는 종교에 귀했잖아요. 그 종교에 귀하면서 부처님처럼 편안한 얼굴이 됐었다. 그죠? 부처님처럼 편안한 얼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런 고통에서 다 벗어났구나. 나도 안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자시. 근데 이 지금 다리 수술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아들이 다시 또다시 수면으로 튀어나온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7번째 줄은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몫을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니 그러니까 참석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너의 목소리 속에서 화자는 오냐 네가 왔구나 이러는 걸로 봐서 아마 참석의 아픔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자기보다 한참 아랫사람. 그래서 오냐라는 거 우리가 아랫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냐 네가 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또 정재용 시인의 유리창 같은 데서 아까 반려에서도 그렇고 부끄럼도 모르는 다신기조처럼 이렇게 막 중얼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엄마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죠? 아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갈 때 얼마나 이렇게 부여잡고 그랬겠어요. 우리 남옥에서도 보면 엄마가 왜 기자를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엄마가 같은 심정이었겠죠. 자, 그런 참석의 아픔을 겪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엄마가 이제 종교에도 귀했고 부처님처럼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엄마 그 내면 깊숙이 아직도 이 아픔이 자리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얼마나 참 힘들어요. 자식이 나도. 차라리 죽게 하지 그 무슨 일을 두 번이나 겪게 한다. 자, 다음 주 128쪽에 중간에 보면 안 된다 이놈과 군간다리 군간선생님 이게 교차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다신교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신교도 같은 장면이잖아. 이놈 했다가 또 딱 나으려면서 뭐 아양도 떨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잖아.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놈 개석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어머니는 눈물이 반복되는 얼굴로 이를 갈았다. 증오에 이제 막 그죠? 온갖 증오심이 아들이 이제 이미 총에 맞은 거잖아요. 이건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잡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9쪽에 보면 이 엄마가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묶어놓잖아 침대에. 근데 에이 타니까 어때? 탁 끊어져. 불가사의한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가끔 초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본 해외 토픽 기사들 옛날에는 신문에 꼭 해외 토픽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가 아이를 덮쳤어요. 이렇게 덮치는데 그 엄마가 맨몸으로 와서 나왔는데 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는 뭔가 초능력이 발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달려오는 차를 막아서 아이를 살렸다는 걸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초능력이 있는 건데 그걸 다 발휘 못하게 단단히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발휘 못하게 그건 초능력 하나 주면 뭐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세상에 그 못된 것들을 그냥 내 손 안 대고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만드는 거. 세상을 그래서 그냥 저는 홍길동 생각하거든요. 홍길동. 홍길동이 보면 그 신장까지도 부르는 능력이 있어요. 신장 하늘에 있는 그 분사들이. 그래서 못된 놈들을 골주는. 통쾌할 것 같아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저는 지금
진짜 우리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125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참으로 불가사의의 기력이 있다. 목소리도 뜻도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어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트라우마가 제대로 이제 발현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음 쪽 130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은 9번째 줄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 지금 엄마는 아들을 잡으러 온 어쨌든 악당들과 지금 사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겠죠. 맨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자 여기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자 어머니는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분이었다. 그건 드물고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아름다움은 어머니가 말년에 뵙게 된 부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부처님을 믿는 걸로 어머니가 당한 남다른 참척의 원한을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곱고 자비롭고 천진한 얼굴로 늙어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극복하기 힘든 건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 잊은 것처럼 어머니는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최악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잠겨져 있던 트라우마가 지금 끌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그래서 평안해 보여도 어쩌면 그 사람의 내면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많이 있을 게 아니라 다죠.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아니요, 다들 보면 네. 다 그럴 것 같아요. 저 이재용이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이재용이요. 이제부터 있겠죠. 그럼요. 뭔가 상처가 왜 없겠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기 뭐야 그거 이거 주사 맞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이재용보다 사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31쪽에 사랑 속의 오지는 아무 끝도 없고 한도 없을 거라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격정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내 어머니의 오지에 감춰진 게 선과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원한과 저주와 미움이었다는 건 정말 모르겠다. 설사 인간들이 속속들이 죄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했다. 그렇죠. 겉으로는 그렇게 평안했는데 아직도 그런 원한과 저주와 미움의 감정이 그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태까지는 현재였고 그 밑에 달에서 맨 마지막 달라부터는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주행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빠져나오는 그 역주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때 왜 행주동 꼭대기를 우리의 은신처로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빠가 이제 뭐 자에게 잠깐 가담했었고. 근데 이 상황이었을 때 자에게 이 상황이었을 때 자에게 가담했다, 우에게 가담했다 이거가 이 성립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낭만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아마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저도 사회주의자.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정권 잡으면서 그걸 공산주의로 그냥 이승만 저기 김일성하고 딱 갖다 이제 붙여버 나오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라는 어쨌든 북한의 공산주의, 오늘날의 공산주의랑은 좀 전혀 다르죠. 다른 거잖아요. 낭만적인 그런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같이 좀 잘 사는 사회죠. 굉장히 멋진 거잖아요. 이상향이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만 사민주의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아까 이런 모순이 있잖아. 맞아요. 12명이 전체의 불을 독식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좀 결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같은 거,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게 사민주의 형태예요. 근데 저는 북유럽 그쪽에 그런 것도 그것도 저는 별로 살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그냥 양처럼 순하게 길들여서 주는 거나 먹고 조용히 살아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그냥 무상으로 뭘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국가에서 자식을 낳으면은 뭐 집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건 좋은 정책은 아닌 거예요. 그 집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뭐 집 한 채가 60억, 100억 뭐 이런 미친 이거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집의 문제로 대입을 하면 그러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좀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지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걔들이 직업이 없고 그런 건 아니죠.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래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사는 거에서는 이거를 해가지고 걔네들은 어쨌든 우리가 분발할 점이 많아요. 그렇죠. 걔들 국회의원의 하루를 이제 보여주는 그것도 저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버스 타고 출근하고 부장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9명? 걔네는 국회의원 한 3-4명이 보좌관 1명.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 1명. 그래도 뭐 우리처럼 이렇게 벽이 높지가 않아요. 어린 학생들도 뭐한 20대 학생들도 출마를 맞아요.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당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당제가 돼야 되는데 다당제가 돼서 다양한 그 사람들의 아니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세계를 다 두루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다당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좀 연정을 통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좀 집권을 하고 그게 맞는 거지. 뭐 우리나라 보면 지금 뭐 민주당도 저는 민주당도 진짜 별로예요. 국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도 별로예요. 이번에 김용남이 같은 애 딱 공천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는 거 봐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는 왜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을까? 그냥 조국 해결 거기서 다른 이유 있어요? 조국당을 틀리려고 그런 거지. 예, 그 왜 저럴까?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한 말처럼 그래서 미쳤네. 서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끌어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예, 못 들어오게. 나보다 더 좋은 거면. 네, 그래서 합당도 안 시키려고 애쓰고 자기네 어떤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국이 제일 딱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난 막판에 누군가 하나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막판에 어부지리가 될 건 뻔한 건데. 김용남이 같이 천성에 비열한 애들은 절대 저 김용남이 그렇게까지 안 봤거든요. 난 근데 그거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가 대법을 했다는 그거에서. 녹취가 뭐야? 다 나오는 거 아니라고 이건 뭐야? 에이, 그래서 김용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회로 나올 게 아니라 그냥 대법원 하면서 살아야지. 대법원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생각을 계속 이렇게 괜찮을 거라 했었는데 지명을 안 하셔갖고 그랬더니 그런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35쪽 보세요. 135쪽에 보면 그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지 빨갱이냐 흰둥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자, 이 얘기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한선 선생님의 얘기도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 저도 그래요. 이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저도 뭐 제가 쓴 글에서 이념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이 있는데 저는 그 최근의 광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 주인공 이명훈이 남한에서 이제 절망에 빠져요. 왜 절망할 수밖에 없냐면 아버지가 북한의 고위 관리야. 그렇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좌제. 너도 그치 연좌제죠. 그래서 대낮 백주 대낮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무지하게 고문을 당해요. 근데 그런 기절이 나오거든요. 고문하는 형사들이 일제강점기 때 특고 형사들이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군들을 고문하고 그런 놈들이었던 거야. 그런 놈들이 자기를 고문하는 거야. 얘는 그 주인공도 철학가계가 3학년으로 설정돼 있어요. 이명준이가. 저는 그것도 작가의 참 절묘한 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잖아. 근데 이런 친구한테 자 일제시대 때 특고 형사였다는 걸 자랑하듯이 고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한테 내가 아버지랑 나랑은 별개잖아. 그잖아요. 개별자잖아. 근데 개별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네 아버지가 빨갱이니까 너도 빨갱이야. 이렇게 지금 나를 고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백주단한테 피투성이가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어떤 구원의 손길처럼 윤혜라는 여자를 이제 잠시 만났던 인천까지 가서 만나는데 그 여자도 좀 특이한 여자였어. 그 시절에는 보통 어떻게 남자 여자 손만 잡아도 야, 넌 이제 손 잡았으니까 그 남자한테 시집가 이러던 시절이란 말이야. 근데 가서 얘가 이명준이가 어떻게 보면 뭐 강간이지? 강간 비슷하게 어떤 거탈을 해. 이명준이는 그러면 여자가 자기한테 좀 매달릴 줄 알아. 그 시대에. 그 시대 관념상. 근데 여자가 매달리질 않아. 다음에 또 한 번 데려가서 또 그랬는데도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뭔가 절망을 느껴요. 이 남한사회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북으로 간단 말이야. 아버지를 찾아서. 근데 북으로 갔는데 북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뭔가 좀 보편적으로 좀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내가 보니까 북은 잿빛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눈에는 잿빛공화국, 죽은 공화국인 거야. 공화라는 게 같이, 그죠?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잖아. 근데 그런 공화가 아니라 잿빛이야. 죽어버린 공화국. 근데 거기서 내가 비판을 당하고 자아 비판 당하고 부르주아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아 비판 당했어. 그리고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졌을 때 위문 왔던 여자를 만나, 은혜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랑 이제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하숙집에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졸고 있는 장면을 아마 봤던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저 아름다운 다리의 각선미를 보면서 저 다리를 소비에트 연방을 다 줘도 나는 안 바꾸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는 것도 북은 자유연애 안 되잖아. 여자가 이제 강제로 이제 무용수였어요. 발레리나 있는 거를. 그래서 모스크바 공연을 가게 됐고 강제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지. 그런 차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는 자원이 됐고 여자는 뭔가 그런 명준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찾아온단 말이야. 전선까지.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밤마다 둘이 동굴에 가서 사랑을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연약하고 갸냘픈 이 여자의 허리에다가 그 무거운 바클이라고 그러죠. 허리띠. 그거를 매는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스탈린, 그때는 스탈린이니까 스탈린 동지라면 모든 인민은 사랑할 자유를 주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제 생각에도 제가 그래도 이제 그런 대목들을 인용을 해서 썼는데 이념이 뭐가 중요해? 사람 사랑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 아니야. 서로 사랑을 하면은 싸울 일도 없잖아. 근데 왜 이념이라는 걸 만들어가서 남과 북, 또 좌와 우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만들어가고 그게 이념이 나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거에 피 터지게 싸워? 정치꾼들의 네. 어떤 그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빨갱이 신분이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은 오빠가 11점이 없었고 어쨌든 오빠가 이런 말도 해. 그 137쪽에 보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오빠도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어머니 다 팔아요. 집이고 세 번이고 다 팔면 그까지 11층 하나 못 살려고요. 그것 갖고 제 애들에다 뭐 하는 거안 팔아요. 또 맨 밑에도 보면 야, 너 빼기는 놈 하나 물어서 네 오빠 좀 살려주마. 이게 오빠가 동생한테 빼는 게 아니잖아. 그치? 누이 좋다는 게 뭐냐 하면서. 그렇지만 그만큼 삶에 대한 뭐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르고 정말 효자였고 괜찮았던 오빠였는데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된 거잖아요. 영혼이. 그런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파괴되어 가는가 그 장면. 자, 그리고 139쪽에 보면 맨 밑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빨갱이라는 사람들도 참 착한 사람들이지. 여기 사는 가난뱅이들 인신도 부럽고 무슨 명분으로 빨갱이 정치를 할 수 전 있는 이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이념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말만 공산주의인 거지. 아까 최진 선생이 얘기했던 잿빛공화국 그거와 뭐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141쪽에 보면 결국은 이제 발각이 있고 엄마는 18만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중간 단락에 보면 인민군을 본 오빠는 갑자기 신호증이 걸렸는지 의아한 신음소리만 내고 그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걔네들이 자주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거든요. 자, 교육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133쪽에 보면 결국은 그 다시 이제 포성이 가까워서 국군이 다시 밀려온 거죠. 이제 결국 얘네들이 철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보위군관이 권총을 겨누죠. 그리고는 총을 쏴요. 얘도 바른 말 안 할 테냐, 그죠? 결국은 오빠는 유연히 낭자한 가운데 이제 기절해 가죠. 그리고 몇 마디 소리를 지르고 이제 결국 죽게 되죠. 자, 144쪽에 보면 결국 운명했어요. 네 번째 쪽에 보면 며칠 만에 운명했다. 뭐 출혈이 그러니까 뭐 급선을 안 했지만 출혈이 이제 워낙 심한데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는 결국은 이제 죽어요. 자, 그래서 그게 그러죠. 그 며칠 동안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그러나 덮어줄 수 있었다. 나는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또 사랑하는 걸로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귀하는 것. 자, 이렇게 다 이신 줄 알았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트라우마라는 것도 서서히 이게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사람이 의식을 계속하면서 풀리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무의식의 세계로 서서히 잠겨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만 다 잠겨서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순간에 또다시 튀어나오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46쪽에 보면 그 친구가 이제 병문을 안타서 이제 뭐 눈자리도 아직 안 보였다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 그때 나는 이제 변명을 막 둘러대고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눈을 떠내었죠. 수겸이 나 좀 보자. 그리고는 146 밑에서 7번째, 6번째 좀 끄트머리.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라비한테 해준 것처럼 한다고. 그 당시에는 매장문화였잖아요. 매장문화였는데 이 엄마는 고집을 펴서 아들을 화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굳이 강화도까지 가요. 강화도에 가서 뿌린단 말이야. 왜? 강화도는 여러분 강화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강화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봐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그 임진강, 그죠? 임진강이 바로 흐르잖아요. 강화도가 여기가 강화도가 있대요. 바다 사이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임진강이 흘러가거든. 여기 건너면은 바로 북한이에요. 여기에 분계를 해서 수천선이 있는 겁니다. 파주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아마 개성이 나름 보이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뼈만이라도 고향 땅에 묻고 싶어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 무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엄마는 고집을 펴서 굳이 화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건 다름 아니라 분단이라는 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147쪽에 마지막 단락 보면 오빠의 삶이 연계가 되고 뼈는 한 줌에 강화가 됩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세포스 정류장으로 갔다. 자, 다음 쪽 보면 자, 두 번째 단락에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나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다. 자, 너한테는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는 물려줄 게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하면 표정이 애달프게 이질러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정 중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바람이 뭐였는가, 그죠? 결국은 뭐 작가의 바람이기도 했겠죠. 근데 뭐 보면은 박완서 선생님이 뭐 한국의 모든 문학상을 다 휩쓸으셨거든요. 뭐 상이라는 상을 안 받은 게 없을 정도로 다 휩쓸으셨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날은 자기 책들을, 당신 책들을 전부 다 책장에 뒤돌려놨더라고요. 보여주니까 엄마가 만약에 엄마의 말투 같은 걸 묵는다면 엄마는 또 그 트라우마 같은 게 또 그죠? 다시 또 생각나겠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 감췄다라고. 그래서 엄마도 평생 당신의 책을 읽었다라는 내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안 읽었겠어요. 그럼 엄마가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나가는 작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작가가 됐는데 왜 안 읽어봤겠어요? 그렇죠? 어머님이 보통 영리하신 분이 아니세요. 네, 그럼요. 현명하신 분. 네, 아주 현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 서울로 그저 딱 옮기고 이랬겠죠.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고 박완서 선생님도 참 대단하시고 근데 참 너무 안 됐던 건 뭐 두 분 다 박완서 선생님도 결국 참철이 아픈 거 겪잖아요. 네. 남편 죽고 나서 얼마 있어서 아들을 또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은 이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련회 가서 그 이은 수녀랑 그래서 같이 많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엄마의 말도 얘기 뭐 오늘 2편까지밖에 못했는데 어쨌든 이 엄마의 말도 이 그만둔 신화랑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박완서 선생님의 그 문학에서 뭐 당신 스스로 뭐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나무를 뽑으셨듯이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되면 엄마의 말도 아마 제일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3편 마저 조금 이건 3편은 뭐 조금만 얘기하면 되니까 3편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올려놓은 거 그것들 읽어볼게요. 4편 올려놨는데 이거 좀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재밌잖아요, 다들. 네. 재밌어요.